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수경매 입문이다. 여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특수경매에 강의하는 교재가 4권인데 제일 첫 번째가 이 특수경매 입문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송경매, 세 번째가 부동산 소송이다 1, 2 있는데, 오늘 특수경매 입문이다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교재에다 넣고 설명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이런 거를 우리 특수경매 할 때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교재에다 넣고 오늘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거는 처음에 21년 205에서 강제경매로 하동군에 있는 약국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감정 가격이 4,400인데 1,800까지 떨어졌어요. 내용을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누군지 몰라도 4,400짜리를 4,600에 써서 허가가 났는데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하고 뭐해? 다시 낙찰을 받았다가 계속해서 다음에 2,800까지 떨어진 거를 3,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가 허가를 받았는데 또 미납을 해서 다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1,8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우리가 보면 옥션을 보게끔 되면 뭐 지지 옥션도 있고 굿 옥션도 있고 스피드 옥션도 있는데, 이런 옥션이라는 곳에서는 대법원에 있는 자리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권리 분석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권리 분석하는 사람이 지지 옥션에서 권리 분석하는 사람과 스피드 옥션에서 권리 분석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있는 걸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스피드 옥션은 어떻게 권리 분석을 했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는 걸로 돼 있고 확정일자 없고 배당 요구 없죠. 보증금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업자 등록증 없음, 확정 없음 했는데 배당 요구라고 보증금이 6억으로 돼 있죠. 제가 이거를, 저는 원래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추천을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2천만 원에 들어가 있던 거를 6억에 들어가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확정이 없는데 배당 요구를 6억을 했다.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에 미납을 2번을 했다. 아무래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권리 분석을 자세하게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라고 했냐면, 이 스피드 옥션에 있어 권리 분석 하시는 분이 환전 보호법 초과로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님, 이렇게 뭘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여기서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확정일자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6억으로 넘어가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대항력이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권리 분석을 했는데, 여기다 보면, 여기도 보면 누군지 몰라도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하고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나타났던 사실하고 달랐던,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달랐기 때문에 미납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더니 여기 보면 요렇게 땅이 있는데, 요 땅에 약국이 져졌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장례식장이고 여기는 종합병원이더라고요. 종합병원인데 제가 봤더니 이 종합병원이 폐업을 해갖고 경매로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국도 문을 닫은 겁니다. 근데 이 약국에 보게끔 되면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이 그냥 그러니까 차, 그러면 주차장, 여기에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쓰는 주차장을 옆에다가 땅을 잘라서 여기다가 약국을 진 겁니다. 그러면 진입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건축허가 났나 봤더니 땅 주인, 자 다시 말하면 주차장 주인이, 땅 주인이 이 땅에다가 약국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땅 안에다가 자기가 짓는 거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난 겁니다. 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지어놓고 약국을, 건물과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구만요. 그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건축허가 지금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보면은 여기 이 땅을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면은 물리적으로 막아야지 되고 뭐 담장을 쳐서 막든지 뭐를 막아야 될 텐데 여기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막지도 못하고 또 막는다고 하더라. 또 주의토지도행권에 의해서 이거는 소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제가 또 하나 의심하게끔 된 거는 2천만 원이 6억이라는 얘기는, 아니 2천만 원 세로 들어갔던데 다음번에 세로 들어간 사람이 6천만 원에 들어갔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2천만 원에 했던 거를 6억으로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무리 그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6억을 주고 여기다가 전세 보증금을 들어가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시내 중심가에 위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병원 건물, 병원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 밑에 약국을 한 20, 30좀 빌린다고 했을 때 보증금이 한 뭐 1억에다가 뭐 몇백만 원 이렇게 가지, 전세로 6억 시골 하동에 저로서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권리 분석을 자세히 한번 봤는데, 자, 여기 약국으로 돼 있고, 여기 약국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뒤가 이제 병원입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여기 보면 김 누구가 있고 이 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6억이고 임대차 기간이 2018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18년도 있고 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14년도.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나갔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아주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2018년도로 해서 이 사업장을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배당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죠.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가 뭐죠? 배당 요구를 해서 법원에서 배당을 줬는데 세입자가 그 배당 받은 것을 다 받지 못할 때는 그 받을 때까지 대항력이 있다.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버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게 뭐야?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 낙찰 받았으면 점유권을 획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제가 권리 분석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서류상으로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설정 이런 것이 서류상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없을 때 두 번째 권리 분석은 뭐라 그랬죠? 현황 권리 분석.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사용하지 못하면 그거는 서류상으로만 내 거지 내 부동산이 아닌데, 이거는 현황에 다른 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6억이라는 거를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건물은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주차장 본인 소유 이렇게 됐죠. 여기 건축허가 났죠.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데 주차장이 본인 소유를 해서 했는데, 이 건물은 처음에 누구였었대? 박 누구로 돼 있다가 김 누구로 된다? 파는 겁니다. 매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제출한 서류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여기에
스피드 옥션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확정 일자가 없다고 권리 분석을 했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죠.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가 있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했죠. 그러니까 아까 스피드 옥션에서 권리 분석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실수했다고 보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계약서 있고 사업자 등록증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증 없는 게 사업자 등록증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자고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 상가가 임대차에 적용한다. 그런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자, 그 밑에 새로 생긴 겁니다. 2022년 1월 4일이죠. 그러니까 약 2년 전에 새로 법이 생긴 건데 뭐냐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11조의 2 및 11조 9항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 제8조 소득세법 제106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즉 다시 말하면 전세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을 때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을 해주게끔 2022년 1월 4일날 법이 상가임대차법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스피드 옥션에서 일정 금액이 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한 그 권리 분석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런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확정일자는 없죠.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는 가서 계약서에다 도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확정일자 받은 도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봤고, 자 보십시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배당 요구를 신청합니다 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김정 누구죠? 보면 여기 보면 임대인 소유자 김누구, 임차인 누구? 김연 누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정일자가 없는 써서 이거는 가짜일 수가 있다 해갖고 제가 추천을 했는데 우리 수강생이 1,800만 원의 낙찰 받았죠. 아까 보니까 얼마에 낙찰 받았죠? 1,824만 원짜리 1,888만 8천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보면은 그래갖고 이것도 단독으로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이분이 잔금을 내러 법원에 간 겁니다. 이게 미납을 했던 이유가 그때 아는 거예요. 제가 잔금 내러 갔더니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방금 법원에서 우리 낙찰자한테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6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내시겠습니까? 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잔금 받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잔금을 내지 못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앞만 봐도 6억이라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나는 가짜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잔금 내세요 그랬습니다. 잔금 내세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뭐 한 1억 8천 정도쯤 된다면 내라쓰지 못하겠는데
1800 정도쯤 되니까 한번 내보자 하고 잔금 내고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시킨 대로 잔금 내고 인도명령 신청하겠습니다 해갖고 전화 끊고 그래도 잔금 내겠습니다 하고 좀 내고 인도명령 신청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했더니 법원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건 뭐야? 인도명령 신청을 반려합니다고 해주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법무사를 통해서 인도명령 반려한 거에 대한 항고 이유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끔 됐습니다. 자, 신고예금 전세보증금은 6억입니다. 임대차 상해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어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합계 금액은 감정평가하는 땅하고 건물 합계 금액은 4,400만 원입니다. 자, 권리신고서에는 전세계약자와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바 2018년 10월에 새 사업자 등록한 사실은 공적 정보여야 사실이라고 하겠으나 전세계약서를 살펴보건대 모든 글씨가 한 사람을 필자로 작성을 보아 경매 개시 이후 급조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세무사업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통상인데 지금 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한 계약서가 따로 있고 법원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계약서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로서는 이 계약 자체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하동세무서에다가 하동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제출한 계약서를 우리가 세무서에다 요구해서 한번 법원에다 제출하는 것과 여기다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낸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가짜를 만들었다면 이건 사기로 들어가면 이거는 형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서를 저희들이 냈더니 우리 수강생 낙찰받은 수강생에게 바로 취하시켜달라, 바로 다 빼주겠다,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찍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니 2천만 원짜리를 뭐 4천만 원 했든지 6천만 원 했다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2천만 원에 했던 걸 어떻게 6억을 만들어 놓냐고 보면, 근데 내가 보기엔 이 사람들도 너무 욕심을 냈어. 6억을 만들면 한 1억 이 정도 만들어서 그래도 좀 의심스러워도 조금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그 정도 6억이라는 거는 너무 상상도 할 수 없으면 너무 금액을 너무 많이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낙찰을 받고 소장을 냈더니 우리가 집을 내줄 테니까 바로 그냥 소송을 취하해달라 해갖고 우리는 뭐 소송에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자는 거니까 내보내주니까 우리가 바로 들어갔죠. 바로 들어가서 3천만 원에 30만 원인가 40만 원씩을 받고 이제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낙찰을 받고 1년이 끝나가지고 이제 안 하고 있다가 먼저 달에 다시 와서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병원이 경매가 낙찰이 됐대요. 누군가 낙찰을 받아서 다시 오픈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그거를
약국이 이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약국을 다시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얼마에 팔겠냐 해서 1억을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만. 그랬더니 1억 너무 비싸다. 뭐 감정 가격이 뭐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을 주겠다 해서 4천만 원 준다 그러면 말도 꺼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8천만 원에다가 좀 깎으면 안 되겠냐 뭐 어떻게 했냐 해서 그냥 6천만 원에 팔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제 또 팔았으니까 또 낙찰 받을 거 등록을 하고 또 이제 또 어디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온 사건이 이런 사건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저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6억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 제출한 그 계약서에 보니까 학자일자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가짜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1,800 정도, 최저 가격이 1,800 정도니까 뭐 진다고 하더라도 1,800만 원 정도 날아가는 거 아니냐, 한번 해볼 만하다 해가지고 추천도 하게끔 됐는데, 결국은 제 생각이 이렇게 조금 맞았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특수 경매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좀 이상하다 싶은 것이 있을 땐 자세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조회 신청서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그 있는 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와 저걸로 제출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제출하니까 바로 이 제출했다는마자 바로 연락이 왔어요. 바로 연락이 와서 취하해주면은 바로 나가겠다. 바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로 우리가 지분 경매에 입문을 하기 위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경매에서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지분경매입니다. 우리는 지분으로 낙찰을 받자는 것이 부동산이 좋아서 낙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올리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강제 경매인 경우에는 취하를, 우리가 잔금을 내기 전에 취하를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취하를 시키려고 할 때는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지분 경매에서 할 수 없이 원래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강제 경매로 해서 작은 금액으로 그 지분을 뺏기게 됐을 때는 할 수 없이 취하를 시킬 때니까, 그 취하를 시킬 수 있는 금액을 보고 취하 동의서를 써줄 때에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받게끔 되면은 잔금을 내지 않고 돈을 벌어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지분 경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 경매에서 금액이 많으면은 취하시키지를 않겠죠. 취하시키지를 않는데, 대부분 공자 우선 매수를 그분들이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그대로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공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경매를 아시는 분들은 공자 우선 매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지만은 경매에 관심이 없고, 경매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집이 경매라는 것이 지분으로 처음 나왔을 때는 공자 우선 매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기 전에 그분과 협상을 해서 우리가 잔금을 내지 않고 그 사람이 공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게끔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 내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취하시켰을 때, 하나는 우리가
잔금을 안 내고 입찰 보증금을 띄는 겁니다. 띄는데 입찰 보증금과 일정한 금액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잔금을 내지 않게끔 하고 그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게끔 하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70%까지 떨어졌었는데 우리가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분을 낙찰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잔금을 안 내죠. 안 내게끔 되면 한 번 더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져요. 그럴 때에 그 지분권자가 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우리의 입찰 보증금을 물어주고라도 더 싸게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끼리 다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분은 너 지분을 가지다 네 맘대로 해라 하면 우리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사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팔 방법이 없습니다.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팔 방법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전부 다를 팔아서 나누자고 다시 경매로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우리는 지분 경매에서 볼 게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은 현재 주인으로 산 사람이 누구가 있는데 주인으로 한 사람이 이 지분을 마저 가져가지 않으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 할 때는 우리가 지분으로 입찰을 들어가는 거고 주인 노릇을 한 사람끼리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언제인지 아세요? 제일 많은 게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다투고 있을 때가 언제예요? 이복형제? 그렇죠. 이복 형제. 이복 형제도 그릇이 하나 더 싸우고 있었는데 이복 형제 거에 한 사람이 경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취하를 시켜도 또 그 이복 형제하고 다투어야 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협상을 안 하면 우리가 낙찰 받은 사람은 할 수 없이 다시 파는 방법이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로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분 경매에 들어가서 수익을 올리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이것은 강제 경매로 금액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취하될 것이다. 취하될 확률이 높다. 또 하나는 취하가 안 돼서 우리가 잔금을 내더라도 우리의 지분을 다시 그 사람이 사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볼 것이다. 이런 확신이 100% 있는 것이 아니라 8, 90%만 있어도 입찰에 들어가는 거고 혹시 다 팔아서 내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고 갔는데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게 확신이 쓰지 않을 때는 49%까지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거고 70%나에 떨어졌을 때에 입찰에 들어가는 것은 99% 확률이 있기 전에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하고 공동 투자한 것 중에서 하나가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지분권자들끼리 이복 형제들끼리 상속을 해서 등기가 돼 있어서 그것이 경매로 나오는데 왜 네가 그만큼 가졌냐 뭐 해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 것 자체도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소송이 끝이 나야지 받아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은 잔금을 안 내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주 대박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잘못 낙찰을 받으면 2년, 3년, 4년이 걸리면서도 돈도 안 남는 쪽밖에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권리 분석을 잘 하시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은 지분 경매에서 취하 동의서를 써준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충청북도 음성군 대서면 오산리의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1억 800짜리가 80%까지 떨어져서 8,600까지 떨어진 거죠. 이거는 80%한 번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입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이 80%의 이 지분 매각 입찰에 들어가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세입자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있죠. 여기도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있죠. 그리고 여기도 뭐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죠. 세입자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보면 여기 제일 먼저 근저당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 강제경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취하시킬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80% 입찰에 들어간 것이 여기 보면 얼마를 청구했죠? 1,390만 원이죠. 1,400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은 얼마죠? 8,600만 원이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8,600만 원과 강제 경매로 들어온 가격이 1,400 정도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이거를 갚아서 현재에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자, 제가 확신을 가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제일 먼저 어떤 분이 갖고 계셨다가 상속을 했죠. 상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한 것이 누구 보면 신누구가 있고 신누구가 신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4명이서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보게끔 되면 여기에 가압류해놨죠. 신누구를 가압류해놨죠. 가압류해놨지 않습니까? 강제 경매가 시작했는데 사실 그러기 전에 여기 보면 신누구 지분을 사실은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가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 보시게끔 되면은 신호가 13분의 4, 13분의 2, 13분의 5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13분의 2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5의 지분이 나오는 1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넘겨왔는데 넘겨오기 전에 가압류 갖고 경매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사람이 무조건 주인 노릇을 해서 우리 걸 다시 사야 된다는 것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99%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자기한테 넘겨지기 전에 가압류를 한 것 같고 강제 경매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 주인 노릇이 자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될 돈이 얼마죠? 아까 1,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취하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80%인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9,300만 원 입찰 2명에서 우리가 9,860만 원에 우리가 조금 사실 보면 이렇게 취하가 될 것이 확실한 것은 100%로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잔금 낼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확실하지 않느냐인데 이것은 그 사람이 13분의 12 지분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13분의 몇 분에 아까 몇 분이 있었죠? 13분의 11 지분을 다 갖고 있고 13분의 11 지분 갖고 있는 것 중에 13분의 2 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으로 한 사람이 다시 살 수밖에 없을 거다고 틀림없이 나오고 아마 이거는 자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취하시켜도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낙찰 받고 나서 한 일주일 있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이 사람이 갚으려고 법원에 가서 이제 돈을 갚고 취하를 시키려고 했더니 강제 경매는 잔금 내정에 갚아도 낙찰자에게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임의 경매는 아무리 낙찰을 받았어도 잔금 내기 전까지 갚아버리면 그냥 취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경매를 배운 사람들도 잔금 내기 전에 돈을 갚으면 취하된다. 그러니까 잔금 내기 전에 내가 돈 갚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인들인데 그것이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차이점인데 강제 경매는 잔금을 내기 전에 갚으려고 해도 취하 동의서가 낙찰자인데 취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길래 취하 동의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금액을 받는 1,400 정도지 않습니까? 1,400이니까 제가 5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그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했다가 자기가 이제 그 소송을 해서 취하를 시킬 수 있고 공탁을 걸고 하면 됐는데 어디 다른 데서 알아봤더니 또 그 정도 이상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가 봐요.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와서 500만 원 그럼 드릴 테니까 취하 동의서 찍어주겠습니까? 하길래 그러겠습니다 해갖고 우리 여기 사무실을 가르쳐주고 오라 그래갖고 여기 왔을 때 500만 원 입금시키고 우리가 여기서 도장을 찍어주고 취하시켰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80%에 들어갔던 것은 이거는 취하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저 신호 땡이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요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4명에서 상속을 받았는데 네. 다른 사람이 상속받은 걸 다 이 사람이 두 사람 걸 마저 넘겨받은 거지. 저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 아니 이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인데 네. 같은 사람인데 저기 주소가 저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같은 사람인데 주소가 다를 수도 있지. 그거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산 게 아니라 13분의 4 제일 먼저 13분의 5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13분의 4를 넘겨받았고 또 13분의 1을 넘겨받았고 다시 말하면 같은 형제들끼리 있는데 형제들 거를 상속을 받은 거를 돈 얼마를 주고 넘겨받고 은결로 주고 넘겨받고 얼마 주고 넘겨받고 하다 보니까 주소가 다를 수도 있죠. 그거는 넘겨받는 그러다 보니까 13분의 11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3분의 4 13분의 2 13분의 5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중에서 13분의 2를 자기 형제 거를 넘겨받았는데 넘겨받기 전에 가압류가 들어서 넘겨받고 난 다음에 경매가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13분의 2만 경매로 나온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3분의 11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형제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이미 넘겨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1,400을 갚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80%인데도 불구하고 확신하고 입찰 들어갔던 겁니다. 취하 동의서 이렇게 써주고 여기 보면 도장을 찍어주고 그냥 그때 500만 원 받고 끝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지분 경매에서 제일 좋은 것이 이렇게 취하 동의서를 받고 도장을 찍어주면 잔금을 내지 않고도 가장 빠른 시간에 금액은 적어요. 보면 억대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한 1,000만 원 받고 억대 미만이다 그러면 한 500만 원 받고 그것도 1,0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해가지고 취하 동의서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분의 1 지분이죠. 양 누구가 있고 황 누구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뭐죠? 주소가 같으죠. 이런 사람들은 침대를 같이 쓰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의해서 경매가 나왔는데 이것도 뭐야? 강제 경매가 나왔죠.
여기 보면 강제경매인데 뭐죠? 카드 대금을 안 내는데 가압류도 꽤 많아요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2019년도에 있고 19년도 그 카드 있고 뭐 가압류 이렇게 있는데 이 제가 보면 19년도 거는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살아 있어서 이미 갚았는데 지우지는 않은 거라고 보고 최근에 이것이 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보면. 강제경매로 저거 보면 청구가 얼마로 돼 있죠? 5,200으로 돼 있죠. 경기도 평택시인데 제가 이거는 2억 5,200만 원의 신권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지금처럼 이게 몇 년도죠? 2022년도죠. 2022년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 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건 뭐 5천만 원에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없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앞에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소송할 것도 없이 그냥 팔아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두 부부가 같이 살고 있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지분은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지 않고 상대편에다가 2분의 1 지분을 네가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료 청구를 해서 그 지료를 가지고 상대편 지분만 강제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주택과가 달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또 부동산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신권으로 바로 입찰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었는데 이것도 바로 연락이 왔어요. 바로 연락이 와서 취하동의서를 해달라고 해서 이거는 그때 이것도 500만 원인가를 제가 받고 취하동의서를 했으니까 이렇게 취하동의서를 써줄 때는 낙찰을 받고 한 달이 안 걸려요. 보통 한 20일에서 25일 정도면은 취하동의서를 해달라고 해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가 있으면은 입찰 보증금 이 취하가 됐으니까 입찰 보증금 찾아가십시오 하고 연락이 오거든요. 제일 지분 경매에서 제일 좋은 것이 이렇게 취하될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상속후 사회행위라고 그러죠. 사회행위.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7분의 5, 7분의 2 있는데 여기 보면 48년생이고 75년생이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은 여기 조 누구라는 분은 모친이고 이분은 아들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엄마하고 모시고 살면서 상속을 아들은 하지 않고 엄마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채권자가 보면은 사회행위 너 왜 네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돈을 갚아야 되니까 상속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해갖고 사회행위를 만들어서 강제로 상속을 시켜놓고 그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집어넣은 거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들이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두 사람이 다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다시 취하해 달라고 올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이것도 100% 낙찰 받아서 이건 보면 1억 3,530만 원, 최저가에 30만 원 더 썼는데, 이 젊은 사람이 그냥 해놓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거 시야 동의서 좀 찍어줍시오 해갖고, 이거는 그때 1,000만 원인가 받고 2장을 찍어줬던 겁니다. 이 당시는 부동산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 경매로 해서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강력하게 있다, 경제적 능력 있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되면은 입찰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신이 있어도 100% 들어가면 우리 이 돈에 팔고 나가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2억에 거래가 되는데 옛날 감정가로 2억 뭐 5천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5천에 낙찰 받았다. 그래? 지금 2억밖에 못 받고 파는데 2억 5천이야? 그럼 그걸로 팔고 나가지 뭐. 이럴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는 그 당시에 부동산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100%락도 들어갔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제가 이 부동산이 완하게 와졌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49%까지 떨어졌을 때에 추천을 합니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2021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타경 56393에서 강제 경매로 나왔는데 우리가 1억 7,400짜리 1억 7,450만 원에 우리가 낙찰을 받은데 허가를 받았죠. 자, 일주일 있다 허가 받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기간이 있죠? 지분권자가 이의 신청하는 기간이 있죠. 그 지분권자가 이의 신청하니까 이의 신청하는 걸 받아들여서 허가가 났던 것이 다시 허가가 취소가 됐던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허가를 받았다가 허가 취소된 적이 한 2-3번 있는데, 제가 법원에다 물어보거든요. 왜 허가가 취소됐습니까? 그랬더니 지분권자인데 송달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분권자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는, 그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면 일주일 전에 허가가 나죠. 허가 나는 게, 그게 허가가 뭐예요? 판결이죠.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이의 신청이 이번에 경매를 당한 사람이 이의 신청을 했을 때 합당한 이유를 신청하게끔 되면 허가를 취소하게끔 되고, 그리고 정리해서 다시 경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끔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를 고쳐놓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송달 인생경, 송달 간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의 신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분권자한테다가 그 정확하게 송달이 돼야 되는데, 송달하지 않고도 뭐 그냥 송달 간주해갖고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보면. 이럴 경우에 이 송달 간주로 됐을 때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취하된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일곱 번째 물건은 강제 경매가 아니고 임의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도 잔금을 내기 전에 빚을 갚아버리면 취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빚을 갚아버리면 채무자가 돈을 갚는 거죠. 갚아버렸으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취하되는 게 맞는데, 임의 경매에서는 채권자가 취하시킬 수도 있죠. 임의 경매에서 채권자가 취하시키는 게 언제냐?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강사님 10억 받을 게 있어서 경매를 집어넣는데 5억에 낙찰됐어. 그러면 나가 10억 받을 게 있는데 5억에 낙찰됐으니까 5억밖에 못 받죠. 그러면 5억이 그냥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취하시키는 겁니다. 취하시켜놓고 부동산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경매 집어넣을 수 있죠. 이게 언제냐면은 코로나 사태 때입니다. 홍대 상권에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포구 연남동에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감정 가격이 9억 9천인데 7억 9천에 진행됐고, 여기 청구 금액은 얼마죠? 11억 8,900입니다. 청구 금액이 11억 8,900이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12억 한 5천 정도 받을 게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제가 여기 마포구 연남동 여기 잘 알아요. 여기 홍대 상권이 있는 데입니다. 제가 여기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아주 이 동네를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다닐 때쯤에가, 그때가 이 홍대가 막 이런 것이 시작이 될 때였어요. 그러면 별로 그냥 없었고, 이 철길이 있었고 그랬던 자리인데, 기차는 안 다니고 철길이 있었고 뭐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좀 한 건데, 제가 다닐 때는 그게 없었고, 그 앞에 이제 공원 하나, 어린이 놀이터, 대학 바로 정문 앞에 어린이 놀이터 하나 있었고, 그 앞에 라면집 하나 있어갖고, 그 라면 먹고 그 어린이 공원 놀이터 있는데 있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커진 거죠, 보면. 거기 잘 아는데, 거기에 이 홍대 상권이 엄청나게 좋은 곳인데 지분으로 경매가 나온 거예요. 이거 괜찮겠다 해갖고 조금 무리를 해서 보면 7억 9천짜리 떨어진 걸 8억 1,555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단독으로 받았던 겁니다, 이게. 여기가 홍대 상권이 아주 좋았건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상권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래갖고 경매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취하를 시키려고 하는데, 취하 동의서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서 나는 임의 경매에서, 강제 경매는 취하 동의서를 해달라고 하는 걸 아는데, 임의 경매에서 취하 동의서를 해서, 아니 임의 경매에서 뭘 취하 동의서를 하려고 나한테 취하 동의서를 찍어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채권자인데요, 돈을 받을 게 한 12억이 넘어가는데, 이게 8억 얼마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한만 생각해봐도 지금 이게 시기가 이때가 돼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그 법원에다가 이 경매 취하서를 내려고 했더니, 임의 경매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아서 취하시킨 건 기양되지만은,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취하를 시키려고 할 때는 낙찰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하지만은 여기 교대 앞에 법무사에 지금 직접 가셔서 도장을, 법무사가 원하는 대로 도장을 좀 찍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1,0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해갖고 바로 가서 도장 찍어주고
법무사한테 낸 그 도장을 찍을 자리 이제 도장을 찍어주고 주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돈 보내겠다고 나가더라고요. 나가다가 한 20분 있으니까 우리 통장으로 돈 보냈습니다 해서 내가 우리 여직원한테 확인하고 돈 들어왔냐? 들어와서 확인했습니다 해갖고 그거는 그래? 그러면 어떡한다? 주고 그러고 온 사건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강제 경매는 채무자가 잔금을 내기 전에 갚아야 될 때는 낙찰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의 경매는 채무자가 잔금을 내기 전에 돈을 갚으면 취하가 됩니다. 근데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자기 돈을 회수하는데 너무 낙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취하시키려고 할 때는 그때는 취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우리 수강생이 한 번 오시더니 강의가 끝나고 나서 오늘 제가 한턱 쏠 테니까 오늘 식사하실 분들은 전부 다 저 오고 같이 가시면 제가 오늘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웬일로 또 그분이 갑자기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6, 7명이 가서 그 횟집에 가서 다 먹고 가라고 해서 다 갔습니다. 가고 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추천해 줬는데 이게 얼마냐면 강동구 천호동에 감정 가격이 얼마죠? 2억 7,300인데 1억 3,900까지 떨어져서 얼마까지 낙찰이 됐죠? 1억 7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대항력 있죠? 대항력 있고 여기 보면 대항력 있고 대항력 있죠? 설정이 없죠? 강제경매죠? 강제경매로 1억 3천을 시장했는데 보게끔 되면 김누구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경매를 시정했는데 아니 이거 여기 보면 있는데 여기 보면 1억 3천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낙찰이 받을 금액이 꽤 많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분도 경매를 집어넣던 사람이 우리 수강생을 찾아와서 연락을 해서 취하 동의서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그럼 1,000만 원 주십시오 그냥 그랬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1,000만 원 받더래. 그래갖고 1,000만 원을 받아갖고 그 다음날 이제 강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1,00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뭐라고 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강의 끝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턱 쏠게 갑시다 해갖고 다 먹고 났는데 왜 한턱 쐈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게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금 안 내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냐 했더니 글쎄 여기 있는 낙찰 받은 사람이 경매로 집어넣은 사람인데 자기가 이 정도 떨어져서 낙찰을 받다 보니까 자기 손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어갖고 자기가 취하시키고 나중에 다시 경매로 집어넣겠다고 해서 도장 찍어달라서 이런 것이 있는지는 저는 꿈에도 몰랐고 그냥 말로 그냥 1,000만 원 주세요 했더니 또 1,000만 원 그대로 주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 1,000만 원 받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우리 수강생이 교수님 시간 나세요? 점심 한번 뭐 대접할게요 그러면 나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대접을 하나 보다 해서 그럼 어디 먹으러 갑시다고 뭐 이제 참치집에 가든지 횟집에 가서 이제 먹고 나면은 다 먹고 날 때쯤 되면은 얘기해. 사실은 교수님이 그 추천해 준 거 뭐 해갖고 이번에는 뭔 돈 좀 얼마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는 겁니다. 사실을 보면 제가 예전에는 낙찰 받고 나면은 컨설팅 비용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보면은 그걸 한 몇 년 했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자, 낙찰 받아야지 컨설팅 비용 받죠. 그럼 내가 사장님 보고 사장님 돈을 벌게 하려고 그러면은 낮게 써야 돼, 높게 써야 돼? 낮게 써야죠. 근데 낙찰을 받아야지 내가 돈을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라 그래? 좀 높게 써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서도 이건 그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좀 들면서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써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우리 수강생들이 싸게 낙찰을 받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내가 추천해주고 내가 올려 쓰라는 건 내가 온당치 않다.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을 받지 말고 어차피 낙찰 하나 받아야 되려면 한 1년 동안 받아야 되니까 1년 동안 120만 원을 받고 낙찰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천해주고, 낙찰을 받더라도 컨설팅 비용을 받지 말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항상 하는 얘기 뭐죠? 지금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지르지 마라. 지르지 마라. 그리고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벌다 보니까 낙찰 받았다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돈 벌고 나면은 그래도 본인이 생각에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식사를 하나 해주는 걸 보고, 그때마다 내가 참 이런 보람이 있다. 이제는 이렇게 낙찰을 받고 컨설팅 비용을 달라고 그러지 않고 돈을 벌고 밥을 하는 것이 사주고 하다 보니까 예,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봐도 1년 동안 추천 물건을 해주고 낙찰 받을 금액, 뒷마무리하는 방법 이렇게 다 도와주면서 낙찰 받는 사람은 1년 동안 120만 원 내는 게 내가 보기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낙찰 안 받는 사람은 120만 원이 많죠. 자기가 입찰에 들어가지 않을 거면서 뭐 하려고 왔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하나락도 낙찰을 받아서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120만 원이라는 1년 동안 120만 원이라는 돈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 에어룹 남읍리, 우리가 지금 에어룹에 우리가 하나를 낙찰 받아서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거기에 자 보시게끔 되면 토지 지분, 건물은 매각 제외로 토지만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 대항력이 있는 걸로 다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세입자가 있고 전입자가 있거든요. 근데 전입자는 권리 분석을 한 사람에서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은 전부 다 대항력 있는 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대항력을 피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아닌 사람은 전입이 빠를 뿐이지 건물 주인에게 돈을 준 사람이 없는 사람은 낙찰자한테도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집 주인과 관련되어 있는 지분권자라는 얘기고, 여기는 설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항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뭐 엄마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엄마의 그 큰아들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뭐 이모인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집이 세 채가 있어갖고 그 세 채가 따로 한 명씩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 가보면. 근데 여기 보면 96평이죠. 96평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180평이 넘는 땅인데 180평이 넘는 땅에다가 한 15평짜리 집이 3개가 있어갖고 3명이 각자 살고 있는 겁니다. 낙찰을 받아놓고 제가 우리
장전리에 그 관리하고 계시는 이성희님이라고 있는데, 이성희님 보고 내가 여기 한번 찾아가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누가 살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갔다 오고 나더니, 교수님, 우리 왜 신협에서 대출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모친이 자기 둘째 아들 좀 만나고 가라 그래서 만났더니 그 사람이 그 신협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교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우리한테 얼마만 돈을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잔금을 안 내겠다. 그러면 니네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해서 다시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 작은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은 배를 타고 있다가 들어와서 그 집에 하나에 살고 있고, 그 아들 때문에 경매가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엄마가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이모가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작은 아들이 그 신협에 다니는 작은 아들을 불러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냐 물어갖고 그 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신협에 있는 그 아들이 우리 식구들끼리 의논해서 연락을 한번 주겠습니다. 그 며칠 기다렸더니 연락이 와갖고, 돈 얼마만 들이시면 되겠습니까 해서 우리 입찰 보증금하고, 입찰 보증금에다가 우리 수급이 몇백만 원만 더 얹혀준다 그러면 우리가 잔금을 안 내겠다. 그러면 다시 재경매가 나오고, 재경매 나서 한번 떨어지고 나면 그 후에 다시 너희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로 신청해서 가져가면 어떻겠냐 했더니, 거기 신협에 있다 보니까 경매에 대해서 좀 많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금방 알아듣고 의논해보겠습니다 했더니 한 열흘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돈 그러면 어느 통장으로 얼마를 보낼까요? 하길래 우리 통장으로 얼마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잔금을 안 내고 미납을 시키고 우리는 입찰 보증금하고 그거하고는 넘겨받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낙찰을 받더라도 우리가 입찰 보증금은 배당에 포함이 되거든요. 배당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뭐 7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인데 얼마, 우리가 얼마로 낙찰받았죠? 9,600만 원 낙찰 받았어도 이 한 번 더 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그 낙찰 받은 것이 없어지, 우리한테는 그 사람이 입찰 보증금 줬지만은 자기들이 이 채권을 제하고 남으면은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한테다가 입찰 보증금을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손해나는 게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제가 지분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갈 때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를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아, 이거는 잔금을 내기 전에 취하될 수 있겠다. 또는 여기 이렇게 보면 잔금을 내고 난 다음에 취하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또는 뭐 공유물 분할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거를 보는데, 결국에는 합의로, 지분은 합의로 해서 팔고 나와야지 수익이 생기는 것이지, 경매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경매로 팔게끔 됐을 때는 시간과 마진이 별로 없다는 뜻이고, 그렇게 다 팔아서 나누자는 것으로 가게끔 결론이 됐을 때는 그 지분 경매는 실패한 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열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건축물 관장이 있는데, 건물 매각 제외로 경매가 나온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수강생이 한 분이 이게 낙찰을 받은 건데, 우리 수강생이 조금 욕심을 부리는 사건이에요, 보면. 여기 보면 뭐만 나왔죠? 토지만 나왔죠. 대지인데, 여기 보면 2,100만 원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1,400까지 떨어졌고 1,622만 원에
받은 거죠. 강제경매가 얼마에 나온 거죠? 369만 원이잖아요. 강제경매. 그러면 이게 취하되는 게 맞죠? 왜? 건물이 상당히 좋은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취하되는 게 맞아요. 근데 취하대금을 얼마를 달라면 30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온 거를 500을 달라고 그런 거야. 이건 500 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보기엔 많이 달라고 그랬어 봐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고민스러운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법원에 갔나 봐. 가서 취하시키라는데 취하 동의서를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500만 원을 달라는데 이거 취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법원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 같아. 취하 동의서가 없으면은 그 취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취하 동의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납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취하시켜주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수강생한테 5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 중에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만 먼저 주고 나중에 좀 어느 데 주면 안 되겠느냐 나머지는. 그랬더니 우리 수강생이 그럼 그럽시다 하고 100만 원만 받고 잔금을 안 내고 기다려줬던 거야. 그러니까 잔금 안 내자마자 이 사람이 가갖고 잔금 안 냈으니까 취하시켜 달라서 잔금 안 낸 걸로 해서 취하시켜 버린 거야. 미납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있다가 우리 수강생은 입찰 보증금 받아 갖고 오고 100만 원만 받고 끝낸 거야. 다시 말하면 취하 동의서는 잔금을 내기 전까지 얘기가 되지 잔금 안 되면 그냥 끝나버린다 이런 얘기야. 그럼 미납으로 된다 이런 뜻이야. 미납으로 취하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미납이면 재경매가 아니 미납이면 원래 재경매가 나와야 되는데 미납했는데 돈을 갚았잖아. 그러니까 취하가 되는 거지. 그럼 보증금을 돌려주나요? 보증금. 보증금 돌려주죠. 그러니까 미납을 했는데도? 미납했어도 취하가 됐으니까. 취하를 시키지 않고 재경매로서는 안 돌려주는데 취하를 시켰으니까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야. 돌려주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100만 원을 먼저 주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아니 뭐 100만 원 받았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골리면서 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말을 못하고 야 300만 원짜리 강제 경매를 어떻게 취하동에서 500을 달라 그러냐. 그건 처음부터 네가 좀 무리했던 것이다. 그래도 뭐 100만 원 벌었으니까 됐어요. 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지분 경매의 원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얘기. 자, 지금 지분 경매 원칙은 다 얘기한 겁니다. 이제 나중에 소송 경매다 또는 소송 경매 1, 2 이렇게 보면 지분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지분 경매의 원칙을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분 경매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 판다? 현재 주인 노릇한테 판다. 두 번째는 취하 금액이 강제 경매로 해서 취하 금액이 낮으면 취하 동의서를 받는 걸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본다. 정확하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정확할 때는 입찰에 들어가도 된다. 왜? 그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뺏기게끔 됐을 때는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고 우리가 판단이 됐을 때 그때 그렇게 하고 금액이 많을 때는 우리가 취하 동의서가 아니라 강제로 미납을 하고 합의를 하고 미납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은 등기 이전하고 난 다음에 파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내지 등기 이전하고 취등록세 내지 할 때는 그 지분권자는 그게 제일 미련하게 해결하는 것이 지분으로 상대편이 샀는데 합의를 하지 않아 갖고 취등록세 내고 등기 이전 다 하고 난 다음에 합의할 때는
취등록세 비용까지 양도소득세까지 다 부담을 해다 보니까 합의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